자, 지난 시간에 시간 지연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기억이 납니까? 네. 시간 지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간격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느리게 간다라는 겁니다. 시간 간격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계 있잖아요. 시계. 아날로그 시계. 아날로그 시계의 초침이 0초를 가리키는 것을 사건 1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계의 초침이 1초를 가리키는 것을 사건 2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건 1과 사건 2가 일어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1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 손목에 차고 있는 내 시계를 바라보면 그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인 1초가 정상적인 1초입니다. 무조건요. 자기가 자기 시계를 보면요. 근데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시계를 봤는데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찬 시계의 초침이 0초를 가리키는 순간하고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의 초침이 1초를 가리키는 순간이 다른 장소로 보이겠죠. 그러면 이건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 간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 두 개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초침이 0초에서 1초를 가릴 때까지가 1초보다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느리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려 하던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에 보면 요 끝에 보면 너무 끝에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헷갈려 하는 게 분명히 여기서 보면 얘가 지금 관측자잖아요. 그죠? 관측자고 얘가 지금 정지한 시계고 얘가 움직이는 시계인데 선생님 움직이는 시계가 시간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얘는 왜 7초고 얘는 10.5초예요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한 거예요. 뭐냐 하면 얘는 쉽게 얘기하면 1초가 하나의 사건 1과 사건 2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면 얘는 그 사건이 10번 넘게 일어난 거예요. 10번 넘게 일어난 거고 얘는 7번밖에 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간 간격을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얘가 0초에서 1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요. 그다음 얘가 여기서 반복하는 게 하나의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요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요 녀석의 시계는 결국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빛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거고 얘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빛이 바닥에서 출발했다가 사건 1이고 빛이 바닥에 도달했다가 사건 2잖아요. 얘는 빛이 바닥에서 출발했다가 사건 1이고 빛이 바닥에 도달했다가 사건 2입니다. 그럼 요렇게 비교를 하면 얘가 늘어난 게 맞잖아요. 더 긴 경로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게 흘러간 시간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동등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비교해 봤을 때 정지한 시계는 정상적인 그 시간 간격이 될 거고 움직이는 시계는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되어서 천천히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0초에서 1초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조금밖에 안 흘러간 거죠. 천천히 시계가 흐르니까. 얘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갔으니까 많이 간 거고요. 그래서 얘가 시간 간격이 늘어난 거예요. 얘는 정상적인 거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시간 간격이 늘어나면.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혼자 또 한번 생각을 되뇌어 봐야 됩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또 길이 수축 부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예시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제 세 가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동시성의 상대성, 그다음에 시간 지연 효과. 시간 지연 효과는 뭐 시간 팽창이라 할 때도 있고 시간 간격의 늘어남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길이 수축이 있어요. 근데 길이 수축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대상의 길이는 혹은 움직이는 대상의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버스를 타고 있으면 바깥 세상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대상의 길이 혹은 거리 혹은 공간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짧아집니다. 그냥 짧아진다라고 하지 말고요. 움직이는 방향으로 짧아집니다. 잠시만요. 니는 여기로 가라. 야, 이 정도 크기도 보이나 혹시 잘 뒤에? 맨 뒤에. 요 글자가 보여 지금? 잘 불편해? 약간 더 확대할까?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몰라서 그래. 그리고 우리 그 고유 시간을 정의했듯이 고유 시간은 사건 1과 사건 2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면 그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건 1과 사건 2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면 그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늘어난 시간 간격이라고 그랬고요. 길이 수축에서 있어도 이제 어찌 보면 기준이 되는 고유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유 길이는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한 대상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유 길이나 고유 시간은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고유 시간, 고유 길이는 없습니다.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관측자 입장에서는 정지해 있고 어떤 관측자 입장에서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대상의 길이가 고유 길이입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이라는 것은 고유 길이에 비해서 이제 움직이는 녀석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시간 팽창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많이 느려지거든요. 시간 간격이 많이 팽창하고요. 마찬가지로 길이 수축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홀쭉해 보이는 거고요. 내가 걸어가는 모습이 여러분이 바라보면 제가 홀쭉해 보이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홀쭉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가야지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보일 거고요. 점프를 하면 키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프보다는 달리는 쪽으로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를 비교해 볼 거냐면요. 요 예제가 아주 대표적인 예제인데 이게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을 동시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좋은 예제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기 지구에 저는 이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영희가 타고 있습니다. 철수가 지구에 있어요. 이 패러다임을 바꾼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영희가 지구에 남아 있고 철수가 타거든요. 이 귀한 그림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여성도 사회에 활발히 진출하는 시대니까 이제 우주 비행사도 여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우주선인 것 같아요. 평상복이죠, 그냥. 얘는 거의네요, 그죠? 거의 지구만 하죠. 자, 이 보면 이 우주선이 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행성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고 있죠. 이 V라는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철수의 입장에서는 영희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영희의 입장에서는 요 바깥 세상 전체가 왼쪽으로 V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고에 여러분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주선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주선을 빼고 나머지 세상이 움직이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가 바라봤을 때 영희가 오른쪽으로 V면 영희가 바라봤을 때는 바깥 세상 전체가 왼쪽으로 V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볼 거냐면요. 지금 요 상황을 보니까 지구의 입장에서 본 것 같네요. 자, 맞네요. 요거는 지구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본 건데요.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하고 행성 사이의 거리가 고유 길이가 되죠. 예, 요거는 지금 관측자가 이 철수인 경우입니다. 철수. 누가 봐도 철수죠. 요거는. 얘는 0입니다. 입장이.
예, 이걸 제가 빼먹고 표시를 안 해놨네요. 옆에 표시 안 해놨죠? 예. 지금 말로 표시해놨네요. 제가 잠이 덜 깬 것 같습니다. 이건 지구에서 바라본 거고요. 이건 이제 우주선에서 바라봤을 때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이거는 그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한 겁니다. 예, 한 건데 지구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과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따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일단 지구의 입장에서 요 우주선이 지구에서 행성까지 가는 것을 해석해 보면 총 간 거리는 지구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거리는 고유 길이가 됩니다. 고유 길이. 얘가 고유 길이가 되죠. 고유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우주선은 v라는 속도로 가죠. 걸린 시간을 t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요 t는 결론을 얘기하자면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사건 1은 우주선이 지구 위를 지나갔다라는 게 사건 2고요. 사건 2는 우주선이 행성 위를 지나갔다가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철수가 바라보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늘어난 시간 간격이 돼요. 그 우주선 입장으로 바꿔서 볼게요. 그러니까 우주선 입장에서는 이제 저의 우화를 잘 떠올려야 됩니다. 우주선을 타니까 바퀴 움직인다라고 외치겠죠. 바깥 세상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얘가 바라봤을 때는 지구하고 행성 사이에 그 공간이 움직입니다. 왼쪽으로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수축이 되겠죠. 그래서 요 거리 자체가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수축된 길입니다. 수축된 거리고 그 다음에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겠죠. 왼쪽으로 V입니다. 왼쪽으로 V. 이때 걸리는 시간은 T0인데 얘가 고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는 사건 1이 얘 입장에서는 지구하고 행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창밖을 바라보니까 지구가 창밖에 있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2는 막 세상이 움직이다가 행성이 창밖에 있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요게 사건 1과 2가 됩니다. 그럼 요 둘은 전부 다 창밖이라는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고유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 시간하고 늘어난 시간 간격하고 비교해 보면 얘가 더 길잖아요. 그죠? 그럼 길이를 비교해 보면 얘는 같으니까 속력은 길이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길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유 길이에 비해서 움직이는 대상의 길이는 수축되어 보이는 겁니다. 수축되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수축을 합니다.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수축의 개념은 사실 그 물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공간 자체까지 전체가 수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 몸이랑 책상 이런 물체들도 수축이 되지만 공간 자체가 다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축지법이 가능한 겁니다. 달려가면 공간이 줄어들어요. 축지법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면은 거의 축지법이 됩니다. 실제로 4.3광년 떨어진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4년보다 작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우주 비행사 입장에서는. 왜냐면 빛의 속력에 가깝게 가면 그 사이의 공간이 4.3광년보다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구에서 바라보면 4.3광년보다 더 무조건 길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여행한 사람이 그 나이를 좀 덜 먹잖아요. 만났을 때는. 쌍둥이 패러독스죠. 근데 만나려면 누군가 가속 운동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가속 운동한 쪽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참고 사항은 여러분이 그냥 살펴보고요. 넘어갑시다. 네 가지 현상을 다 설명했는데 요거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어나고 이게 뮤온의 예를 보면은 또 그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뮤온은 그거죠. 렙톤 중에 하나죠. 표준 모형에서 전자, 뮤온, 타우 이렇게 있잖아요. 전자하고 전하량이 같고요. 그다음에 얘는 수명이
됐다 짧아요.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이런 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요, 이 뮤온이요, 이 그림을 되게 직관적으로 잘 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뮤온의 생성을 나타내고요, 이게 뮤온의 소멸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뮤온이 생성된다는 게 사건 1이고 뮤온이 소멸된다는 게 사건 2면 사건 1과 사건 2 사이의 시간 간격이 뮤온의 수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게 이제 고전적인 해석인데요. 지상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뮤온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면 우주에서 날라오는 우주선 코스믹 레이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에너지가 입자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뮤온이 생성이 되고 나면 운 좋게도 만약에 수직 아랫 방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 빨라서 거의 광속의 99%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고전적인 방법으로 그 광속의 99%로 내려오게 되면요, 뮤온의 수명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소멸이 되어야 됩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예. 수명, 이거 99% 광속의 99%의 속력으로 뮤온의 수명까지 내려오면은 지면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관측이 돼요. 예, 이게 이제 특수상대론적 해석으로는 가능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뮤온의 얘인데,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그 스위스의 인터라켄이라는 도시에 가면 뮤온 관측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예, 얼마 안 됐는데 거기 그 되게 유명한 산이 있어요. 거기 스키 되게 많이 타고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도 되게 많이 갑니다. 어디요? 무슨 요흐라고 하는데, 요흐가 산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예, 그 기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정상에 가면은 신라면 팝니다. 하는데 그게 저는 몰랐는데 거기 올라가는 지점 중에 한 곳에 뮤온 관측소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장소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지나쳤어요. 모르고 갔다 와서 알았어요. 거기에 뮤온 관측소가 있었는데 한번 들렀다 오는 건데, 예. 뮤온은 나도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안 보일 걸? 기본 입자니까 됐다 조금 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뭐 측정을 하는 거죠. 직접 보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측정이 되는 게 특수상대론으로는 이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이 두 가지 이 관측자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뮤온이 움직이죠. 그러면 뮤온이 생성되었다라는 사건하고 뮤온이 소멸되었다라는 사건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니까 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됩니다. 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뮤온이 겨우 바닥에 도달하고 관측한 직후 소멸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도달하자마자 소멸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고전적인 해석으로 보면 뮤온의 수명이 고유 수명인 택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은 짧으니까 많이 못 내려오더라도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뮤온의 생성과 뮤온의 소멸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되어서 충분히 내려올 만큼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녀석이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요 녀석의 입장에서는 뮤온이 이동한 거리는 고유 길이고요. 얘는 고유 길이고 이 뮤온의 수명이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뮤온이 바닥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제 용감한 관찰자인데요. 예. 이게 지면에서 바라보면 뮤온과 같이 떨어지는 관측자입니다. 광속의 99%로요. 그래서 얘는 실험 이후에 끔찍하죠. 예. 예.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얘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가 관측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하고 뮤온은 정지해 있고 요 바깥 세상이
그러니까 V가 0.99c입니다. 이 V의 속도로 다가오는 겁니다. 되게 무섭겠죠. 근데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얘 입장에선 바깥 세상이 움직이니까 요 거리가 수축된 길이가 됩니다. 이 녀석이 이제 수축된 길이가 되죠. 대신에 뮤온은 바로 자기 옆에서 생성되었다가 바로 자기 옆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죠. 이 관측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관측자 입장에서 뮤온의 수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뮤온의 수명과 같은 이 고유 수명이 됩니다.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관측자가 바라보더라도 뮤온은 바닥에 잘 도달했죠. 뮤온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사건은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됩니다. 어떤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누가 봤을 땐 도달 안 하고 누가 봤을 땐 도달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뮤온이 바닥에 도달하자마자 소멸했다라는 사건은 누가 봐도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시간하고 길이만 조정하면 모든 현상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좋은 예시가 되고요.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잘 자고 있네요. 옆에 좀 깨워줘라.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또 하나 얘기가 조금 남아 있는데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이 안 나오다가 작년 수능에 살짝 물어봤습니다. 예, 다 틀렸대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라고 하는 게 자주 나오는 것만 봐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익히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정지 질량과 상대론적 질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나 그 시간 팽창 길이 수축하고 유사합니다. 관성 기준계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물체의 질량을 M0라고 하는데 이게 정지 질량입니다. 정지 질량. 그에 비해서 관성 기준계에 대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을 이제 M이라고 하면 누가 더 크냐 하면 정지 질량보다 움직이는 녀석의 질량이 더 큽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광속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광속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실 ma 꼴 f를 생각해 보면 힘을 계속 주면 속도가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증가를 못하냐 하면 힘을 주더라도 이 속도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요. 질량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는 사실 실제로 질량이 증가한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보통은 그냥 그렇게 쉽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량이 증가하면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한 성질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가 빨라지면 광속에 빠르면 빠를수록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도 거의 극한에 이르게 됩니다. 아예 광속이 되면 이론적으로 이제 관성의 크기는 무한대가 돼버려서 속도가 더 이상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력이 최대 C로 도달하는 거죠. 이걸 상상하면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관성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기억을 하면 이제 움직이는 녀석의 질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질량하고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질량이 커진다라는 거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한 녀석의 질량은 고유 질량이라는 거. 그걸 고유 질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정지 질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지 질량이 어찌 보면 가장 작은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사실은 정지 질량이 질량입니다. 진짜 질량이에요. 약간 상대론적 효과입니다. 사실 질량이 증가해 보이는 거는요. 그 다음에 질량 에너지 상호 전환 가능이라는 것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은 여러분 뒤에 배웁니다.
핵분열과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이 일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게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지한 물체의 에너지는 이걸 정지 에너지라고 하고요. 정지 에너지는 이거 여러분 수능 특강에는 여기 이 제로라는 거를 안 붙여놨는데 저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좀 붙여놨습니다. 편의상. 정지 에너지는 MC 스퀘어입니다. 그 MC 스퀘어인데 그 M에 정지 질량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지 에너지예요. 근데 움직이는 물체의 에너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럼 이 질량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질량이 커지니까 움직이는 녀석의 에너지는 당연히 커지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정지 에너지도 있지만 운동 에너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요 개념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문제하고는 관계 없어요. 이거는 참고로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이건 개념이 없고 그냥 뭐 요 두 개 정도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대소 관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지 에너지보다는 이제 움직이는 녀석의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요 질량에 관해서는 요 두 개 정도 개념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끝냈는데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요, 개념을 잡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개념이 이제 확실하게 잡히고 나서는 이 문제를 풀어보면 어렵죠. 농담이고 어렵긴 하지만 또 의외로 잘 풀립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제 개념 잡는데 여러분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일단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 내부에서 광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광센서 A, B, C, D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우주선이 지표면에 대해서 0.6C, 광속의 60%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빛이 광원에서 C로 진행하는 방향과 같습니다.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나를 관찰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가를 주어 준 것은 뭐냐면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려놨죠. 이 광원으로부터 광센서 A, B, C, D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여튼 일단 밑에 보기를 한번 보면서 해결해 볼까요? 자, 기억을 보면 광원에서 A로 진행하는 빛과 C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같다 했는데요. 이건 같죠? 이거는 그 특수상대성이라서 기본 가정에 있었죠.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비록 나에서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지만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속력은 움직임과 관계없이 무조건 C입니다. C.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이 문제인데요.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C보다 A에 먼저 도달했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자, 기준선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기준선은 뭐냐면 우주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주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주선을 좀 길다랗게 그렸습니다. 좀 그림을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광원이 있는 거예요. 광원이. 그리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죠. 센서가요. 똑같은 거리에. 그럼 여기서 이제 빛이 출발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이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은 속력으로 가는 동안에 A하고 B는요. A하고 B를 비롯해서 이 우주선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동안에 빛은 더 진행하겠죠. 이렇게 하면 A에 먼저 도달하죠. A에 먼저 도달하고 B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쫓아가서 나중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B가 아니고 C죠. 여기서는. 그래서 A에 먼저 도달하는 게 맞죠? 동시성의 상대성이죠.
근데 어차피 누가 봐도 세 사건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광원에서는 A하고 C 쪽으로 빛이 동시에 출발한 거고요. 언젠가는 A에 빛이 도달할 거고요. 언젠가는 C에 빛이 도달하겠죠. 근데 순서는 관측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광센서 A는 다가오는 거고 광센서 C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A에 먼저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은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AC 사이의 거리는 BD 사이의 거리보다 짧다 했는데요.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길이 수축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축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이제 A 지점이 되고 요 지점이 C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타원 형태로 찌그러질 겁니다. 이게 이 원을 만약에 가상의 선을 그어놨다면 우주선의 길이도 수축이 되겠죠. 우주선 전체도 뭐 이런 식으로 수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축되니까 AC 사이의 거리가 이 BD 사이의 거리보다 짧아지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모두 맞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 수능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됐다 빠르죠. 그림은 정지해 있는 관찰자 A에 대해 양성자가 일정한 속도 0.9c로 P를 지나서 Q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A가 측정한 P와 Q 사이의 거리는 L이고요. 양성자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탄 관찰자 B가 측정한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L은요, 여기 L을 한번 잘 보세요. 이 L은 그 A가 관측한 P하고 Q 사이의 거리죠. 그러면 L은 뭐가 되냐면 고유 길이가 됩니다. 요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A가 바라봤을 때는 공간 자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 차이라는 것은 공간 사이의 거리니까 고유 길이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공간 사이의 거리니까 고유 길이가 돼요. 근데 0.9ct는 뭘 의미하는지 봅시다. 요 t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요 t가 뭔지를 보면 B가 측정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B가 봤을 때는 요 양성자하고 요 공간 그리고 요 사람 요 녀석이 관측 대상이죠. 그러니까 B가 바라봤을 때는 양성자는 정지해 있는 거고요. P점과 Q점을 포함한 A가 속해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왼쪽으로 0.9c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왼쪽으로 0.9c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0.9ct는 뭐냐면 결국에 이 Q점이 B를 지나는 순간하고 그다음에 Q점이 B를 지나가는 순간하고 P점이 B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그 사이의 시간 계속 Q를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이 덜 깬 것 같네요. 그러니까 Q가 B를 지나가는 순간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P가 B를 지나가겠죠. 그 순간 사이의 시간 간격이 T예요. P가 먼저 지나간다고? 맞네. 제가 여러분이 바깥 세상이 움직인다고 상상을 해놔라고 해놓고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처음 순간이니까 그죠? B의 입장에서는 P가 먼저 지나가고 Q가 나중에 지나가죠. 어쨌든 요 두 사이의 시간 간격이 T인데 그때의 거리가 결국에 요 거리일 거 아니에요. B가 바라봤을 때 요 거리. 근데 B가 바라봤을 때 요 거리 자체는 움직이는 거리잖아요. 움직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0.9ct라고 하는 것은 수축된 길이가 됩니다. 똑같은 길이죠. P에서 Q 사이의 길이입니다. P에서 Q 사이의 거리인데 L은
A가 관측한 거니까 이 고유 길이인 거고 0.9ct는 이제 약간 꼬운 거죠. B가 바라봤을 때 P와 Q 사이의 거리인 셈인 겁니다. 예. B가 바라봤을 때 P점이 지나가고 Q점이 지나갈 때까지의 그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는 수축된 공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길이가 더 긴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꽤 어렵게 문제를 냈어요. 약간 어째 보면 살짝 꼬았죠. 그다음 니은을 보면요. A가 측정한 P에서 Q까지 양성자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작다 했는데요. 요것도 이제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 한번 여기 옆에다 바로 적어 볼게요. A의 입장과 B의 입장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A가 측정했을 때의 시간과 B가 측정했을 때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요. B가 측정했을 때는 P점에 양성자가 있으면서 양성자가 창밖에 있었다라는 게 사건 1이 되고요.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 요 Q점에 있는 양성자가 B 바깥 창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걸리는 시간이 T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요 두 사건은 B의 입장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 시간이죠. B 입장에서 이 시간을 측정한 것은 고유 시간이 됩니다. 반면에 A의 입장에서 보면 양성자가 P점을 지나갔다라는 사건과 양성자가 Q점을 지나갔다는 사건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격은 드러난 시간 간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은 사건을 두 관측자가 보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놓고 고유 시간이냐 아니냐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P점에 있었다는 것과 양성자가 Q점에 있었다는 사건이 있죠. 그 사이의 간격을 구하는데 B가 바라봤을 때는 그 두 사건이 창밖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서 고유 시간인 거고 A가 바라봤을 때는 다른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시간 간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렸죠. 예, 고유 시간보다 늘어난 시간이 더 길죠. 그래서 A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인 T보다 깁니다. B가 측정한 게 T라고 주어져 있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길이 수축을 했잖아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A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P에서 Q까지 0.9c로 가는데 고유 길이를 가는 거죠. 근데 B의 입장에서 보면 요 사이의 거리가 지나가는데 수축된 길이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바라봤을 때가 더 길겠죠. 이게 여러분한테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편해요? 길이 수축이 편해요? 아니면 고유 시간 찾는 게 편해요? 길이 수축이 더 편합니까? 어쨌든 여러분 연습할 때는 두 가지 방법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 그렇게 길이 수축이 사실 더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로 더 찾으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측정한 양성자의 정지 에너지는 0이다. 요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양성자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지 질량이 있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정지 질량에 대해서 한 번쯤 봤냐 안 봤냐 이 정도예요. 양성자 질량이 있으니까 정지 질량은 뭐 이거잖아요. 정지 질량이 여러분 원소 지기율표에 들어있는 질량입니다. 그게 정지 질량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정지 질량이 0이 아니니까 정지 에너지가 0이 아닌 거죠. 별거 아니죠. 알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나오던 영역도 내용을 봐놓긴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됐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깔끔하게 다음 시간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원래는 더 어려운데 분리원에서는 더 쉬워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어렵게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